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애플이 AI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연말까지 애플의 대표 기술로 꼽히는 음성 비서 서비스 시리에 챗 GPT 기능을 탑재하겠다고 밝히고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이름의 자체 인공지능 시스템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움직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애플은 AI가 구동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뒤 IT 연구소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4050 세대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대이긴 하지만 자녀 교육으로 인해서 노후 준비는커녕 저축을 하기도 어려운데요. 4050 세대에게 필요한 재테크 전략,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에 이어서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도 오늘 총회를 열고 이 무기한 휴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인데요. 여기가 서울 아산병원, 울산대병원, 강릉 아산병원 이렇게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병원이고 오늘 총회를 열고 휴진 방식 또 기간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세부적인 사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한으로 휴진을 할 건지 아니면 기간을 정해놓고 할 건지 하루씩 이렇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논의할 거라는 거고요. 앞서 서울의대가 전체 휴진 결정을 내렸었잖아요. 그 이후에 역시 예상대로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의료 대란의 그런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전면 휴진과 관련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이 의정 갈등이 다시 격화하는 분위기예요. 네, 지금까지 나온 그 휴진 방침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서울의대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고 대한의사협회는 18일에 여기는 하루 전면 휴진을 하고 총궐기 대회를 갖겠다는 겁니다. 이면택 의협회장은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총력 투쟁할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요.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서 오늘부로 개원위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들은 이걸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명이 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각 시도는 의료기관에 그럼 18일에는 진료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만약에 개원이들이 각자 그럼에도 나는 그날 휴진을 하겠다 하는 의료기관은 주말 빼고 그 사흘 전인 13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부는 전국 병원 의원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휴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정부가 강경 방침으로 나오다 보니까 의협은 더 의기투합하는 모습입니다. 박용원 의협 부회장은 감옥은 제가 간다. 여러분은 부끄러운 선배가 되지만 말아달라. 18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오는 18일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겠다는 방침인 건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사실 전공의들에게는 효력이 미미했다라고 하기도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개원이의 경우에는 업무 개시 명령이 조금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사실상 전공의와 개원이는 입장 차이가 천지 차이란 말인 거죠.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 내렸다가 기존 원칙 깨가면서 철회하기도 했는데 그런 경험이 있는 만큼 정부로서도 좀 어느 정도는 이런 걸 알고 내린 결정일 것 같아요. 개원이는 전공의들과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는 걸 인지를 했을 것 같고 일단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계 안에서는 약자에 해당하죠. 과도한 노동이나 불합리한 처우 이런 것들도 있고 지위에서도 좀 계약 문제에서도 불안정한 그런 입장이지만 개원이들은 그런 거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고 그럼 혜택을 놓지 않기 위한 집단 행동으로 가게 된다면 정부가 이걸 여지를 둬선 안 된다라는 지적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개원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파업을 하는가 그 목적성은 차치를 하고서라도 애시당초에 개인 사업자들의 파업률이 높을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고요. 그리고 업무 개시 명령에는 보다 훨씬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의사단체 관계자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제가 앞서 의협 부회장의 발언을 이제 부끄러운 선배가 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원문은 엑스팔린 선배 되지 말자라는 내용이었어요.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실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이면택 의협 회장은 자신 SNS에 글을 올린 게 또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 글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에 창원지법 판사 윤민이라고 공고를 하면서 당사자가 언론에 인터뷰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이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도 아시겠지만 과거에 어떤 의사가 환자에게 주사를 투여한 뒤에 그 부작용이 발생을 했던 일이고 거기에 이제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판결을 두고 이면택 회장이 비판을 한 건데 이 글에서 문제가 뭐냐면 그 단어 표현의 수위도 그렇지만 일단 타인을 공개 저격을 했죠. 예, 네. 얼굴도 다 드러났고요. 그리고 또 임 회장이 덧붙인 말이 이 여자와 가족이 병원 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길 바란다 썼어요. 근데 참 언제든 누구든 환자가 될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런 점에서 이건 엄밀히 의사의 권한을 들고 하는 발언이다. 예, 이런 점에서 참 안타깝고요. 또 이에 창원지법도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SNS에 형사 판결을 한 법관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적 글을 게시한 건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 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노동자들은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죠. 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조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나란히 성명서를 냈습니다. 병원에는 사실 의사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인력을 갈아 하루하루 버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병원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임금 체불, 희망퇴직, 구조조정 위협, 원하지 않는 무급 휴가 이런 것들에 내몰려서 생계 위협까지 당하고 있다 이렇게 호소를 했고요. 특히 보건의료 노조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이제 임금 체불하고 구조조정하면서 그런 책임을 떠넘기면 노조 차원으로 전면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가스전 개발을 추진하기로 한 동해안 일대 광구, 그러니까 자원 탐사 구역을 다시 설정하기로 했다고요. 네, 아무래도 가스전 개발 시추는 좀 시작부터 막대한 비용이 들다 보니까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텐데요. 광구를 재설정해서 광구별로 해외 투자 유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 재정 부담 완화를 꾀해보겠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지금 동해 심해가 광구가 어떻게 나뉘어져 있냐면 세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네. 8광구, 6-1광구 북부, 6-1광구 중동부 이렇게 세 구역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석유와 가스가 대량으로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유망 구조를 7개 찾았고 이게 기존에 설정된 광구하고는 분할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대왕고래 포함해서 새롭게 발견된 유망 구조가 기존의 몇 개 광구에 복수 광구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새롭게 구획을 정리하자라는 뜻인 거고 이를 위해서 석유공사는 지금 100% 지분을 보유한 이 동해 심해 광구를 정부에 일단 반납을 하고 정부는 그 분포 상황에 맞춰서 석유공사에 새롭게 광구 개발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해외 투자 유치라는 계획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뭐 일부에서는 국내 자원이 유출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정부가 밝힌 바로 다음 달 중에는 어디에 첫 시추공을 뚫을지 이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당초에 정부 계획이 12월 말에 시추를 한다는 거고 그러면 7월 중에는 일단 위치부터 정해야 일정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추 과정에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동해 심해 유전과 관련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요. 네. 해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에 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얼마 안 돼서 액트지오사의 아브레우 고문이 한국에 들어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석유공사도 자료 내고 인터뷰하고 또 산업부도 의혹에 직접 해명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이게 시원한 답변이 안 되다 보니까 되레 좀 추가 의혹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형국도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우리도 다뤘지만 그 액트지오사가 아브레우 박사 외에 별다른 인력이 없더라. 영업세 체납을 했다더라. 그래서 법인 자격이 박탈된 상태였다. 이런 것들이 문제였는데 산업부는 그 미국 법 그 텍사스 주법상 체납을 해도 계약할 때 문제가 없었다. 이런 설명을 내놨잖아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래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로 보완된 답변이 없이 똑같은 답변을 이어갔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최남호 산업부 차관은 이 체납 사실에 대해서 정부가 계약 당시엔 몰랐다. 그래서 정부를 대표해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회사의 체납 사실은 본질적인 자료의 전문성과는 별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왜 액트지오라는 회사를 골랐는가였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여기서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해서 경쟁을 했고 거기서 액트지오가 그런 전문성이 두드러져서 뽑았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면서도 어떤 회사들하고 경쟁을 했는지 경쟁 회사들은 공개하지 않았고 또 처음에는 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고 했다가 3개라고 다시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탐사 시추를 해야 되는 업체들 여기도 좀 공개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도 좀 말을 아끼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검증하고 자료를 수집한 업체도 선정이 됐지만 기업 이름을 말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야권에서도 뭐 국정조사 얘기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게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정쟁으로 끌고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정쟁으로만 볼 거라기보다는 가스전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기대감이 모아지는 일인 거고 국민들로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네. 보다 좀 국민적 궁금증을 조금 더 해소를 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미국 액트지오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 증권사의 보고서가 구설수에 휩싸였다고요. 네. 이게 뭐 어떤 큰 빅뉴스가 나오면 주가도 영향을 끼치고 사실은 돈이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증권사들이 각자 여기에 앞으로 희망이 어떻게 될지 뭐 이런 시황 자료를 내놓는단 말이죠. A증권이 액트지오사에 대해서 자료를 내면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 제목이 일단 영일만 친구 라는 거고요. 제목부터 조금 범상치는 않은데 그러면서 아브레우 고문이 기자간담회를 한 것을 두고 평가를 하기로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빠른 속도의 피드백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히딩크를 닮은 관상으로 사기꾼이 아닐 확률이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 듣고 보니까 많이 닮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이 A증권 공식 홈페이지와 여러 메신저를 통해서 시장에 전파가 됐는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좀 황당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한 정부 추진 사업인데 이걸 대표자 관상을 얘기하면서 하는 게 합당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아무리 나왔어도 위에서 거르지 못했다는 건 이 리서치 센터 발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여길 믿어도 되겠느냐 이렇게까지 번져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든지 좀 재미 위주, 가벼워져야 좀 접근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요즘은 증권 그런 막 숫자들 어려우니까 리서치 센터 보고서도 좀 가벼워지는, 친숙해지는 흐름에서 나온 해프닝이다, 이런 반박도 있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해온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법 위반 사항이 없다면서 사건을 종결 처리했죠. 네, 권익위가 이 사건을 접수한 지 6개월 만의 일인데요.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위반 사항이 없다고 권익위는 본 건데, 대통령, 그러니까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종결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관련 규정이 없어서 마무리를 한 거고, 윤 대통령 직무 관련성 여부는 확인이 안 된다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결과고, 이 결과 발표 과정에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권익위가 좀 이렇게 시간을 계속 미뤄왔었어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법정 처리 시한을 연장을 했고 총선을 치렀고 이제 6개월이면 반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 내외가 해외 순방으로 함께 출국을 하자마자 예고에 없던 긴급 브리핑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날 오전 때만 해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후 들어서 긴급 브리핑을 공지를 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그런 그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3월에도 당시에 사건 처리 기간을 연장할 때도 총선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었는데요. 일단 검찰은 하던 대로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권익위의 결정으로 이 공직자들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서 자유로운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권익위가 말한 게 맞습니다. 지금 부정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가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어요. 그런데 배우자에게 청탁이 가능한 거라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청탁금지법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거죠. 네. 따라서 이 권익위의 이번 설명 그리고 이 의혹은 대통령 배우자의 의혹인 만큼 범국민적인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럼 앞으로 이거 배우자도 좀 확대하게 포함이 되게끔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다. 또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 그대로다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맹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대학 동기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 부부의 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줬다. 권익위가 권력의 신여로 전락했다. 비판을 했고요. 특히나 이 권익위가 종결 처리한 자체가 역설적으로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조속히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회에선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했죠. 네. 어제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 여기 투표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 191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로 해서 본회의 직전까지 회동을 하면서 합의 도출을 시도했지만 결국엔 결렬이 됐고요. 국민의힘은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당끼리 모여서 11명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한 거고 11명 모두 민주당 소속이에요. 가장 뜨거운 법사위 운영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차지를 했고 네. 법사위원장에는 정청래 의원, 운영위원장에는 박찬대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관례를 존중해달라는 여권의 말씀도 알고 있지만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는 없고 일하는 국회라는 절대적 사명에 앞설 수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민주당은 지금 11개 마쳤으니까 나머지 7개 상임위도 빨리 하자라는 건데 여당이 당장 상임위 업무 보고부터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를 거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도 입장을 냈죠. 네, 일단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이것에 대응을 하고자 긴급 회의를 갖고 모였는데요. 또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는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민의힘이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중립 의무를 위반을 했다는 이유고요. 대통령실은 거대 야당의 힘자랑이라고 규탄을 하면서 오히려 거부권 명분이 견고해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지금 오전부터 회의를 하고 있는데 대응 방침으로 일각에서는 상임위 활동이나 국회 의사일정 등을 모두 보이콧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버티기에 들어가고는 있지만 사실상 대응할 마땅한 카드가 없어서 답답하다. 이런 내부 기류도 읽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사고 난 곳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방향 광지원 터널 부근 2차로에서 버스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았고요. 검은 연기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산곡 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2차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지나셔야겠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남한성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론 남풍새 나들목에서 차량터널까지 5km 정체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7원 분기점부터 4km 짧게 밀립니다. 한편 서울 시내에서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성수대교부터 정체고요. 더 가서 여의 하류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애플이 오늘 새벽 WWDC라고 불리는 행사를 열었다고 하던데요. 네.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애플 개발자 행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빅테크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런 행사를 다 해요. 그래서 구글은 구글 I.O.라는 행사를 최근에 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크로소프트 빌드라는 행사를 했어서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비슷하게 이번에 애플에서도 개발자 행사를 한 겁니다. 원래 이 행사는요 거의 뭐 애플의 축제 같은 행사예요. 그래서 뭐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들이 애플 본사에 쿠퍼티노 본사에 가서 뭔가 이렇게 개발에 대한 변화도 보고 또 새로운 뭐 애플의 기계도 보고 막 이래가지고 여길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꽤 많은 뭐 이런 좀 이제 전 세계 개발자들의 좀 꿈 같은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나 이제 여러 가지의 좀 이벤트들이 많이 벌어진 이런 행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는 다른 때와는 좀 다르게 특징적인 게 있다면서요. 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원래 개발자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개발자 행사니까 뭔가 복잡한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개발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너네가 준비해라라는 걸 알려주는 쇼가 원래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다 보니까 애플에서는 이 WWDC 때 항상 뭔가 와우 할 만한 놀라운 것들 많이 가져왔었어요. 뭔가 네. 갑자기 새로운 기계를 발표한다거나 우리가 뭐 one more thing이라고 예전에 그 스티브 잡스가 항상 얘기했던 막 발표 끝나기 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는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해서 이제 항상 이제 개발자들 말뿐만 아니라 저 같은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나 일반적인 소비자들도 이번에는 어떤 기계가 나올까 막 이런 것들을 관심 많이 가졌거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엔 정말 철저한 개발자 행사였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재미가 없었긴 했고요. 뭔가 네. 새로운 기계가 와우하고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번에 좀 중요했던 건 소프트웨어만인데 그 소프트웨어에서 애플이 지금까지 보면은 이 AI 쪽에 생각보다 집중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챗GPT나 생성형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루머가 상당히 많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번에는 거의 뭐 앞에 있는 기능 소개는 빨리 지나가고 우리가 이제 AI로 뭐 할 거냐라는 걸 아주 길게 얘기한 뭐 이러한 행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애플은 AI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우리가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서 인공지능이잖아요. AI가 되게 큰 범위고 그 안에 여러 키워드가 있는데 재미있게 애플이 그 전에 그 우리가 말하는 비전 프로나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들 때 이 AI 기능이 이미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발표 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 AI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그리고 머신러닝 뭐 이런 식의 이제 구체적인 기술 용어를 썼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AI였어요. 근데 그 AI가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AI는 원래 인공지능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 애플에서 이번에 얘기한 AI는 뭐냐면 애플 인텔리전스예요. 그래서 똑같은 AI인데 우리 AI는 애플 인텔리전스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이런 AI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야, 이 애플은 확실히 이 키워드에 되게 민감하고 마케팅 요소에 되게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 아예 적극적으로 AI긴 AI인데 애플의 인텔리전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에 주구장창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애플 인텔리전스는 뭐 어떤 기능들이 어떻게 탑재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와우 뭔가 엄청 깜짝 놀라고 막 놀라울 게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봤던 것들 나왔습니다. 봤던 것들 나왔다는 게 뭐냐면 요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WWDC 전에 구글에서도 I.O.라는 개발자 행사 했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고 하는 이제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빌드라는 행사 죄송합니다. 빌드라는 행사를 했는데 이 행사 모두 다 AI 얘기를 정말 주구장창했어요. 그래서 뭐 구글에선 이런 거 할 거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선 이런 거 할 거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AI 얘기했고 구글에선 스마트폰과 본인들의 클라우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그냥 애플에서 이제 된다라는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저는 기대를 엄청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애플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한다니까 와우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애플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그러니까 애플은 그래도 제일 강점인 게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쪽을 잘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노트북, 컴퓨터 쪽을 잘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잖아요. 반대로 구글은 노트북을 하긴 하는데 되게 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연결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애플의 최대 장점이라고 하면은 애플은 스마트폰도 있고 패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맥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트북에 이제 우리가 막 맥프로처럼 데스크탑도 있고 이 모든 거를 연결하는 AI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기존에도 음성형 대화인 시리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이 녀석이 생각보다 똑똑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요즘에 챗GPT처럼 빠바박 되는 게 아닌데 이게 이제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얘한테 야 엊그저께 그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냥 제가 그냥 임의로 해보겠습니다. 엊그저께 전주리 아나운서가 나에게 보내준 파일 중에 나에게 중요한 부분을 엑셀로 정리해서 줘. 요런 걸 얘기를 하면 이제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가능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 그다음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 이거랑 이제 그 제 노트북에 있는 것들이 연동이 되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파일을 가져와서 이 내 컴퓨터용으로 쓸 수 있게 하는데 그걸 음성 명령으로 하면 이 스마트폰들이 다 연동이 되니까 그 이 기기들이 다 연동이 되니까 이 음성 명령을 한 번에 가져오는. 요런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글 이런 데서 막 이미 빵빵빵 발표를 해버리다 보니까 와 신기하네 이것보다는 그렇구나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에 가까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으면서도 이제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애플 인텔리전스의 핵심이 되는 음성 기능들 있잖아요. 시리 같은 기능. 거기에 결국에는 애플 자체 기능만으로 안 돼서 네. 거기에 오픈 AI 그러니까는 GPT를 만든 챗 GPT랑 협업을 이제 공식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처리들 이런 것들은 기존의 시리가 해주는데 아까처럼 그런 복잡한 기능을 할 때는 GPT-4가 이 안에 탑재가 돼 있어서 그래서 GPT-4로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발표를 하면서 얘기한 게 그래서 애플의 모든 기기에서 이제 쓰시는 분들은 GPT-4를 유료로 이제 무료로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반대로 말하면은 이 수많은 기술의 어쨌든 코어 핵심이 되는 복잡한 AI 처리 기술은 애플 자체 기술 일부하고 이런 복잡한 거를 오픈 AI가 해주니까 솔직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협업을 할 거라고 예상은 했거든요.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 되네라는 것들이 그냥 예상한 대로네? 약간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아쉬운 그런 이야기의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AI와의 협업이 공식화되면서 좀 AI라는 말을 더 적극적으로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도 참 애플이 흥미로운 게 예를 들면 보통 이런 쇼에서 정말로 완전히 둘이 손을 잡았다. 그러면은 이런 막 발표를 할 때 오픈 AI 대표가 올라와서 네. 막 저희가 함께합니다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오픈 AI의 샘 알트먼도 그 관중석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종의 관중 중에 한 명으로 참여해서 대표를 받다는 건데 그것도 그렇고 실제로 얘기할 때도 계속 파트너십인데 일종의 그러니까 파트너 중에 하나처럼 표현을 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 이제 챗GPT도 있지만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언어 모델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플의 전략은 뭐냐? 지금은 챗GPT를 탑재해놨지만 나중에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도 이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식의 약간 그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왜 했냐? 그래서 이제 많은 외신들도 얘기하는 게 어쨌든 지금 애플이라고 하는데 가장 큰 장점은 전 세계 20억 대 이상의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스마트폰, 패드 막 이런 요런 데에다가 다 챗봇을 넣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딱 되는 순간 갑자기 애플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챗봇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20억 대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핵심 역량이 애플 거에다가 오픈 AI를 탑재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거 임시방편일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럼 이게 탑재됐으니까 그럼 내일부터 우리가 챗GPT 막 이 애플 스마트폰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가을 돼야 된대요. 가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가 조금 이번에 아쉬웠던 것 중에 보통 애플의 WWDC 행사를 하면 스마트폰 뭐 출시됩니다. 그럼 막 일주일에 나옵니다. 막 내일 나옵니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가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샘 알트먼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오픈 AI의 샘 알트먼도 트윗을 올렸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약간의 뉘앙스가 너무 이르게 발표를 한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많은 회사들이 계속 달리고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뒤처지지 않는다. 우리도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좀 형태여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주일 있다 쓰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가을이 된다니까 약간은 좀 아쉬운 뭐 이런 느낌들도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이 약간 읽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인지 이거가 참 오늘 이제 보통 이런 쇼를 하고 나면은 이 쇼에 대한 명확한 평가는 주가를 보면 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더라고요. 네, 마이너스 한 2% 정도 떨어지는 모습만 보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엄청 했는데 야 애플이 기대한 만큼 잘 못해주네? 혹은 야 비전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 비전의 코어에 본인들 기술이 아닌 다른 기술이 좀 들어가 있네? 라고 이제 지금은 보는 것 같고요. 근데 계속 말씀드린 대로 20억대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게 정말 적용이 되는 가을부터는 확실히 파워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 가을까지 나머지 회사들이 가만히 있을 거냐. 그쵸.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도 뭔가 지금 당장 컴퓨터에다가 그런 거 적용을 먼저 한다고 그러고 구글 폰도 그렇게 되고 또 우리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온디바이스 AI라고 그래서 삼성이 전화기 안에 이미 AI가 탑재돼서 뭐 이렇게 외국어도 번역해주고 뭐 글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기능들을 이제 애플에서 우리가 이런 게 됩니다. 드디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약간은 좀 김이 빠지는 느낌이 확실히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스마트폰은 내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도구라도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좀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이것도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애플에서는 안전하다. 왜냐하면 기기 내부에서 AI를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할 거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비슷한 방식이죠.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하면서도 복잡한 거는 오픈 AI, 그러니까 인터넷에 연결돼서 하는 걸 같이 써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애플에서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이번 발표를 보고 있다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어디든 껴야 되잖아요. 네. 트윗을 올리는데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개인정보 오픈 AI에게 다 주는 거 아니냐 이러면 너네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갑자기 중간에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관점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애플 사용자들 입장에서 한 가지 반가운 건 뭐냐면 이번에 이 갤럭시에서만 되던 녹음 기능 있잖아요. 이 아이폰 녹음 기능이 이제 출시가 될 것으로 돼요.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발표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서로에게 녹음이 된다고 고지가 되는 방식으로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니 지금까지는 왜 녹음 안 하게 해놓고서 왜 지금 갑자기 AI랑 같이 녹음하게 하느냐. 결국 이것도 데이터로 쓰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관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애플 관점에서는 안전할 수 있지만 우리의 데이터가 애플로 가는 거는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부분들이 향후에 또 이 기술이 나왔을 때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애플의 AI 관련 발표는 우리 스마트폰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면서 스마트폰에 이 AI가 더 탑재되는 걸 보여줬고 다양한 앱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의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게 중요하고 왜 애플이 내는 게 중요하냐? 애플은 항상 먼저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됐다라고 할 때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플에서 접는 폰 언제 내냐, 뭐 이런 VR 언제 내냐 이런 게 이슈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우리 스마트폰에 다 깔리는 시대가 올 말 안에는 올 것 같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삼성전자도 여러 가지 기회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T 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아유, 올해 태풍은 또 얼마나 세려나. 농사짓기 힘드네. 걱정하지 마. 농사에도 보험이 있잖아. 농부의 마음을 잘 아는 농작물 재보험으로 농부의 땀과 노력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부터 화재의 야생동물 피해로부터 정부가 약 90%의 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그중 벼보험 가입 기간은 6월 21일까지. 전국에 있는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 방문해 서둘러 가입하세요.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NH농협손해보험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요즘 캠핑을 즐기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외에서 자연 풍경을 즐기면서 음식도 해먹고 바깥 공기도 쐬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나름대로 좋은 점이 많겠죠. 그래서인지 캠핑 용품들도 더 다양해지고 출시되는 제품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방 도구 가운데 철에 유리를 입혀서 고온에서 구워낸 범랑 소재로 된 것이 산과 염분에 강해서 야외 활동을 할 때 사용하기 좋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범랑은 한동안 주부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었던 그릇이기도 하지요. 범랑이란 것은 광물을 원료로 해서 만든 유약을 말합니다. 이 유약을 금속 그릇이나 사기 그릇 같은 것에 표면에 발라서 구워내면 밝은 윤기가 나고 녹이 슬지 않는데요. 아마 에나멜 같다라고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범랑이란 표현을 글자로 표기할 때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발음나는 것처럼 미음을 써서 범랑이라고 쓰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한자에 범랑 법자에 고을 이름 랑자가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표기할 때는 비읍을 쓰는 법랑이라고 하지만 자음 동화에 의해서 글자와는 전혀 다르게 범랑이라고 발음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한여름만큼 기온이 올랐습니다. 현재 경남 양산이 33.6도를 보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남부와 전남 내륙, 경상도 일부 지역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한낮 기온이 대구 34도, 강릉 33도, 서울과 춘천, 대전, 광주 32도, 부산 29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2도에서 8도가량 웃돌며 8월 상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무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으니까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경상도 내륙 지역은 대기가 불안정해서 늦은 오후에서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와 돌풍이 동반돼 요란하고 강하게 쏟아지겠고 소나기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대부분 나쁨,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는 매우 나쁨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이른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5도, 습도는 51%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군이 지난 9일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퇴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의 경고 사격 후 북한군이 즉각 북상한 것 외에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들을 즉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4월 경상수지가 2억 9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원자재 등의 수입이 늘면서 상품 수지 흑자 폭이 줄고 대규모 외국인 배당 등 배당 소득이 적자를 내면서 지난해 4월 이후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높은 수출 증가세에 따라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변호를 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의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 유족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학교폭력 소송 패소 판결이 확정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합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부터 좀 답답해지는데요. 우리은행에서 또 횡령사고가 일어났어요. 네, 불과 2년 전 700억 원대 횡령 사태로 홍역을 치른 우리은행에서 또다시 횡령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은행은 경남 김해지점에서 100억 원가량의 고객 대출금이 횡령된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내부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해 대출금을 빼돌린 직원에게 소명을 요구했고 결국 이 직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뒤 해외 선물 등에 투자했다고 하는데 투자 손실만 60억 원에 달하는데요. 현재 우리은행은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해 특별검사팀을 해당 지점에 급파한 상황이고요. 향후 강도 높은 감사와 함께 구상권 청구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 불과 2년 만에 횡령 사태가 또 벌어지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년 전 사태만 해도 이 차장급 직원이 8년에 걸쳐서 무려 700억 원을 빼돌렸었는데 무엇보다도 신뢰가 가장 우선시돼야 할 은행에서 이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됐다는 게 치명적이네요. 네. 해외여행 갈 때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최근 무사히 여행을 다녀오면 귀국 축하금을 주는 보험 상품이 등장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네, 왜 사고가 났을 때만 보상이 될까? 무사히 돌아오면 보험료도 돌려받는다. 굉장히 참신한 역발상이죠. 네. 최근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이 내놓은 여행자 보험이 화제인데요. 사고 없이 귀국하면 보험료의 10%를 환급해주는 것이 특징인데 출시된 지 1년도 채 안 돼 가입자가 구름대처럼 몰려들면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기존에 찾아볼 수 없었던 무사고 귀국 보험료 환급 서비스가 그야말로 대박을 치자 다른 보험사들도 이에 질세라 비슷한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맞불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KB손해보험은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을 벤치마킹해 이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KB 포인트리로 최대 3만 포인트까지 지급해주는 서비스를 여행자 보험에 탑재했고요. 삼성화재도 2 이상 가입하면 10%, 넷 이상이면 20%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동반 가입자 할인을 여행자 보험에 끼워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죠. 보험사 간 출혈 경쟁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현미경 조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바로 오늘 보험개혁위원회에서 여행자 보험 무사고 귀국 축하금을 비롯해 환급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에 나선다고 합니다.
보험 기본 원리가 사고를 보장해 주는 건데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이를 환급금 형태로 보상해 주는 것이 부당한지를 판단하겠다는 건데요. 또 무사고 환급이 보험료에 선반영됐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인데 위험 보험료 산출 시 무사고 환급금이 반영된 것이라면 애초에 보험료를 더 낮춰 팔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삼모사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워낙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데다 소비자를 위한 또 디지털 보험 혁신 등의 이슈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고객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솔깃한 상품인 것 같은데 소비자 혜택은 살리면서 현행법 체계와의 적합성 이슈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이 됩니다. 네. 오늘은 유독 은행 관련 기사들이 많이 눈에 띄네요. 최근 은행들의 고금리 미끼 상품이 많아지면서 이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요? 네, 연 20%의 이자를 준다는 적금이라면 누구든지 당장 혹할만 하죠. 네. 대구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은행이 내놓은 적금 상품입니다. 최고 연 20% 금리를 제공한다는 소식에 큰 관심이 쏠렸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최대 납입 기간은 60일에 불과하고요. 하루 최대 5만 원까지만 가능한데 매일 일일이 입금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받는 이자는 세금을 빼면 4만 2천 원 정도, 사실상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입니다. 이렇게 고객 유입이나 개인정보 등을 얻기 위한 이른바 미끼 상품 마케팅이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케팅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건 물론이고요. 매달 10만 보씩 걷게 하고 심지어 주택청약 저축가입이나 카드 사용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최근 저도 적금 하나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상품 소개 페이지에 나온 금리와는 또 다르게 최대 금리를 다 받으려면 온갖 까다로운 미션이 다 걸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하는 게 낫겠지 싶어서 유지하고 있기는 하는데 앞서 전해드린 예시를 보니까 저도 조금 더 자세히 계산을 해봐야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시민들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마케팅이나 개인정보를 활용했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불쾌하다는 의견도 보이고요. 소탐 대실이라고 그거 조금 더 받겠다고 개인정보를 팔고 싶진 않다 같은 의견도 보입니다. 최근 저축은행에서도 고금리 특판 상품을 광고하다 빈축을 산 사례도 있는데요. OK저축은행이 연 최대 7%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시 입출금 통장 OK 짠테크 통장을 판매 중인데 하루만 맡겨도 우대 조건 없이라는 문구를 전면에 내걸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최대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납입액이 5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적용하면 연간 이자는 고작 3만 5천 원입니다. 여기에 세금을 제하면 3만 원이 채한다고요. 소비자들이 누굴 바보로 하냐며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금융당국이 상품 조건을 눈에 잘 띄게 적도록 광고 지침까지 만들었지만 실상 들어가 보면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자율에 맡기다 보니 미끼 광고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 민간 교육업체가 기부받은 시신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를 진행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한 민간업체가 유료 해부학 강의를 열어온 게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의학교육을 위한 기증자도 모자라 실습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를 위해 기증된 시신이 돈을 받는 강의, 영리적 목적으로 쓰이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강의는 의료인이 아닌 헬스 트레이너나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수강료 60만 원을 내면 9시간 동안 진행되는 강의에서 가톨릭 의대 소속 해부학 박사가 기증받은 카데바, 해부용 시신으로 실습을 진행하고 이를 참관해 인체 구조를 직접 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홍보하기 위해 내건 문구도 참 가관입니다. 카데바 클래스는 무조건 프레시 카데바, 신선한 해부용 시신으로 진행됩니다. 라고 적어서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현재 해당 업체의 해부학 강의 광고는 사이트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해당 강의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 중 위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는데요. 현행법상 해부 행위에 대해서는 이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지만 참관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의사단체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은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를 연 이 업체를 고발했는데요. 해당 업체가 운동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최초 핸즈온 강의를 홍보했는데 핸즈온이라는 용어는 직접 해보는 이라는 의미로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일부 수강생이 메스로 아킬레스건을 직접 절개하기까지 했다는 건데요.
또 시신을 취급할 때 이 시신과 유족에 대한 정중한 예를 지켜야 한다는 시체해부법 17조도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의학 발전을 위해 숭고한 뜻으로 시신을 기증한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지키기 위해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시신 기증이라는 게 숭고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자칫 부주의하게 되면 고인과 유가족을 모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참 민감할 수밖에 없는 주제인데요. 앞서 지난 3월에도 정부가 특정 기관에 몰리는 카데바를 의대 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유가족들 사이에서 무슨 물건 재고 나누듯 남는 공유라는 표현을 쓰냐며 거센 비판이 나오기도 했죠. 저도 장기 기증을 미리 신청을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슈들을 종종 접할 때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서 착잡한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다음 소식 볼게요. 그런가 하면 음대 입시 비리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수험생들에게 한 번에 수십만 원씩 받고 고액 불법 과외를 해온 음대 교수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학생의 대학 입시에 심사위원으로도 들어가 높은 점수를 주는가 하면 합격이라도 하면 명품 가방까지 받아 챙겼는데요. 경찰은 마스터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불법 과외를 한 혐의 등으로 입시 브로커와 현직 대학 교수 등 17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노래를 배울 때마다 수험생들은 반주비와 대관비를 포함해 적게는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냈다고 하는데요. 대학 교수 13명이 수험생 30여 명을 가르치면서 받은 돈은 무려 1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네. 이 가운데 교수 5명은 서울대와 한양대, 숙명여대, 경희대 입시 등의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을 평가했고 다른 수험생보다 높은 점수를 주기까지 했는데요. 일부 대학은 지원자 얼굴을 볼 수 없게 커튼을 쳤지만 노래 제목과 목소리 등으로 수험생을 구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입시 당일까지 수험생을 가르친 한 교수는 합격 사례 목록으로 학부모로부터 현금과 명품 가방을 받았다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처럼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이 같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대학 교원들이 수험생에게 영리적인 목적으로 과외를 하는 행위에 대해 겸직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입시학원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행위가 드러나자 지난해 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는데 이번에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도 가이드라인을 따로 배포하는 셈입니다. 현행법상 대학 교수들은 과외 교습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암암리에 불법 과외가 관행처럼 자리 잡고 교수들이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 과거부터 빚어져온 일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누군가의 피나는 노력을 이렇게 쉽게 가로채가는 입시비리 명명백백 따져보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푸바오 관련 소식인데요. 이 푸바오가 중국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걱정하는 분들 많았잖아요. 근데 중국이 내일 푸바오를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하면서 이 많은 팬들이 직접 중국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중국 자이언트 판다 보호 연구센터가 학대 의혹에 대해 해명을 내놨지만 한국 팬들의 원성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센터 측은 12일 내일이죠. 검역을 마친 푸바오를 대중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직접 푸바오를 보겠다며 중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는 한국 팬들이 늘고 있습니다. 푸바오의 고향인 에버랜드가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이른바 푸키지 등 여행 상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급기야 개별적으로 선수핀 기지를 찾는 팬들까지 등장했고 주요 여행사들이 판다 기지 방문을 포함해 내놓은 중국 성도 여행 패키지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중국을 떠난 지 2달 만에 대중 공개가 결정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푸바오에 대한 학대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국내 푸바오 팬들은 현지에서 공개된 영상에서 이 학대로 털 빠짐 현상이 발생했고 비공개 접객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센터 측의 반박에도 이 같은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푸바오 마이너 갤러리와 에버랜드 주토피아 팬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기지 위생 상태 등에 대한 투명한 해명을 요구하는 여론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오죽 안타까웠으면 직접 찾아가 두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팬들도 나올까 싶네요. 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이 푸바오 파파라치 경보령을 내렸다는데요. 푸바오를 몰래 찍다가 걸리면 평생 출입 금지를 당한다고요?
네, 중국 당국은 푸바오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엄벌에 처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요, 최근 선수핑 기지에서 푸바오를 무단 촬영한 인터넷 방송인이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인근의 주택을 빌려서 머물면서 망원 카메라를 사용해 기지 내부를 생중계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센터 측은 몰래 촬영을 중단하라고 여러 차례 권고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평생 출입 금지 명단에 올렸는데요. 네. 앞서 지난달 3일에는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까지 벌인 관광객 3명이 평생 출입금지 명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바로 내일이면 그리운 푸바오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부디 의혹은 의혹일 뿐이고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있길 바라봅니다. 네. 여름을 맞아서 체중 관리에 나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 10대들이 극단적 다이어트에 매달리고 있다고요. 네, 저도 방송인인지라 다이어트에 민감하거든요. 평생의 숙제 같은 마음으로 관리하고 있긴 한데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극단적인 다이어트에 돌입하는 10대 청소년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살고 있는 한 학생은요, 닷새째 이른바 물단식 중인데요. 물과 소금만 먹고 음식은 전혀 입에도 대질 않습니다. 키에서 몸무게를 뺀 이른바 키 빼 몸 120 이상을 목표로 이렇게 물단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단식하는 동안 영양분 보충을 위해 일반 물 대신 미네랄 워터를 마시거나 영양제를 함께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물단식을 통해 짧은 기간에 체중을 감량했다는 글이 공유되면서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도 식욕을 참는 비결을 공유하면서 몸무게를 경쟁적으로 인증하는 글이나 영상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기에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좋을 리 없겠죠. 이 네. 골다공증부터 섭식장애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육체와 정신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인데 10대 이하 여성 거식증 환자는 2018년 215명에서 2022년 1,800명을 돌파하면서 4년 만에 약 7배가량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팽배한 외모지상주의가 이 같은 현상의 배경이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왜 어르신들이 학생들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참 예쁘다고 하시잖아요. 요즘 그 말이 많이 와닿는데 뭘 하지 않아도 제일 예쁘고 밝게 빛날 때니까요. 너무 무리해서 욕심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40, 50대를 위한 재테크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재테크를 잘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많은데 그렇지만 그중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가장 우선입니다. 근데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란 건 신혼초나 입사초에 강하고 점점 사라지죠. 네. 그래서 특히 가정을 꾸려서 아이 키우고 다른 일에 치이는 40대, 50대가 되면 더더욱 어려워지고요. 네. 최근 제가 만난 사연자 역시 남편은 50대, 아내는 40대 맞벌이 부부였는데요. 그냥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으면 되지라는 생각하에 내 집 마련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목표도 없어지고 큰돈 들어가는 일은 계속 이제 생기니까 버는 족족 쓰기 바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 노후 준비도 재테크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불안함을 느낀다고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 서울에서 내 집 마련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 아니에요? 네, 큰 성과 맞습니다. 네. 큰 성과 맞는데 집은 내가 거주하는 공간이니까 당연히 현금으로 유동화할 수 없는 자산이잖아요. 이렇게 근로자의 1년 평균 소득을 넘어보니 서울의 아파트 한 평당 분양가, 그러다 보니 30년을 돈 한 푼 안 쓰고 모아야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비단 서울을 제외하더라도 아파트 구입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빚을 내서 집을 사게 되고 40대, 50대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자녀 교육비도 계속 지출이 되고요. 그래서 재테크는 신경을 못 쓰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40대, 50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테크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자녀 교육비, 생활비로 노후 준비는커녕 저축도 버겁다는 이 40대, 50대 청취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40, 50대는 어떻게 재테크를 하면 좋을지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서윤로 원장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0, 50대 이때가 돈 들어갈 곳이 참 많은데요. 노후 준비도 또 해야 되잖아요. 신경 쓸 게 많은 시기예요. 네, 맞습니다. 20, 30대는 돈을 불리는 재미 또는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재미를 느끼지만 40대, 50대는 아니죠. 자녀 양육하는데 돈 들어가고요. 또 부모님 건강이 안 좋으면 거기도 챙겨야 됩니다. 네. 근데 자칫 잘못하면 퇴직 시기가 빨라져 소득이 확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고령화 사회다 보니 직장 다닐 때까지는 그래도 남들처럼 똑같이 생활을 했는데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퇴직 이후 불행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힘들지만 40대부터 자금을 최대한 저축하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줄여서 저축을 늘리고 분배를 해서 적당한 투자 상품으로 긴 시간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40대에는 오피스텔이나 갭 투자 등으로 인한 임대 수입이나 주식 등의 재테크에 몰두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하지만 자칫 실패를 하면 복구하기 힘든 시기가 올 수도 있는 게 이 나이대입니다. 그러면 40, 50대에는 뭐 주식이나 갭 투자 같은 리스크가 있는 큰 투자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네, 맞기도 한데 네. 리스크가 큰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건 맞는 말인데 네. 주식과 갭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럼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투자를 할 때는 리스크 해지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라는 거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위험률을 낮추라는 이야기인데요. 순간의 선택으로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현실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본 안전자산의 금융상품을 베이스에 깔고 투자 비율을 조정하라는 겁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었는데요. 제일 먼저 ISA 계좌를 추천합니다. ISA는 계좌 하나로 ETF, 채권,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종합자산 관리 계좌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ISA 계좌 앞에서 앞으로의 환경이라든지 기후변화 ETF나 채권 투자 ETF 상품 등으로 긴 시간을 두고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ISA는 ISA 서민형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데 수익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연봉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한 서민형 ISA는 무료 수익의 1,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비과세 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비과세 혜택 금액인 서민형 1,000만 원, 일반형 500만 원 이상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저축 같은 경우는 세금을 떼잖아요. 15.4% 세금을 떼는데 ISA 계좌를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9.9%의 이자 소득세만 내는 저율과세 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 노후 준비를 위해선 어떤 상품들을 알아보면 좋을까요? 먼저 노후에는 자산 유동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목돈보다는 매월 꾸준히 들어오는 연금이 유용하다는 뜻인데요. 일명 3층 보장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층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연금 등의 공적연금에다가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인데요. 이런 3층 보장론에서 부족분을 소유주택 건조당권을 설정하거나 신탁을 등기하는 대가로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이나 네. 주식시장에서 월배당 상품을 통해 노후자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금은 현재의 소비를 잇는 대가로 미래의 안정성을 챙기는 일이기 때문에 연금 자산만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또 40, 50대에게 추천하는 상품이 또 있을까요? 연금 얘기를 했으니까 연금 플러스, 투자 플러스 세제공제 되는 상품이 있는데 연금저축펀드거든요. 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 연금저축계좌에 약정 금액을 적립을 하고 이렇게 누적된 금액을 통해서 개별 주식을 제외한 펀드 등의 여러 증권 상품을 구매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금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네. 펀드의 특성처럼 시장을 반영한 핫한 좋은 상품 등을 통해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과 시간에 따른 높은 수익률을 또 가져갈 수 있기에 노후 상품으로는 딱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연금저축펀드 상품은 연말정산에 특화된 상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소득이 세전 기준 5,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지방세 포함 납입액의 16.5%를 그리고 초과하면 13.2%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연말정산 시에 환급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중도인 출시나 해지 시 다시 세금으로 토해내야 되고요. 연금을 수령할 때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은 조금 단점입니다. 단점인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요.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서 투자의 다변화가 가능하고 투자 상품이다 보니 손실의 위험은 존재하지만 참고로 고객들 중에서는 아동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아이 세뱃돈을 활용해서 아이 연금 저축 펀드를 개설해서 미국의 S&P 500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연말 정산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뭐 40, 50대 가운데서 직장을 다니는 근로소득자도 있겠지만 왜 개인 사업자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상품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40대, 50대를 지나면서 배우자 한 명이 조기 퇴직하고 차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그러니까 5월 달에는 종수세 신고가 있잖아요. 네. 일반적인 연말 정산에 대해서는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많이 알고 있고 덜 어려워하시는데 네. 특히 프리랜서나 첫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종수세 신고를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상품을 소개하기 전에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공제에 대한 부분을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을 크게 나누어서 보면 첫 번째는 경비율 신고 시 공제, 두 번째는 장부 신고 시 공제, 마지막으로 성실 사업자로 인정받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 등인데요. 네. 가장 먼저 경비율 신고는 사업 업종별로 경비율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경비율을 미리 알고 있으면 한결 편합니다. 이런 경비율 신고 시에는 경비를 일일이 정비하지 않아도 일정 비율로 경비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사업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인적 공제와 배우자, 부모 등의 부양가족 공제, 노후 보장 등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저축, 퇴직연금 등이 있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 공제 상품도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의 최고 장점은 소득 공제인데 매출에 따라서 1년간 사업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 네. 최대 500만 원, 그리고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이면 최대 300만 원, 1억 원 초과하면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최고 강점이고 납입금 전부 복리로 운영됩니다. 또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혹시 뭐 사업이 운영이 잘 안 되어서 폐업을 하더라도 공제금 자체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공제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 안정자금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얘기해 주신 장부 신고 공제와 성실 사업자 공제도 각각 장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자가 실제로 발생한 경비를 신고하는 장부 신고 방식의 핵심은 장부 기록이에요. 네. 이게 진짜로 힘들어요. 그래서 장점이자 단점인데 이 장부 기록을 통해서 영수증, 계약서, 청구서 등 필요 경비를 산출할 수 있고요. 사업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보험료도 포함한 건강보험료와 기부금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성실사업자로 분류되면 사업자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비, 수업료, 입학 비용 등이 공제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거주 목적으로 지불한 월세에 대해서도 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세 공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 사업자로 인한 추가 공제도 꽤 큰데요. 이런 성실 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장부 기록이라든지 세금 납부, 그 외 국세청의 요구 조건 등을 충족하면 됩니다. 40, 50대가 챙길 게 참 많다고 느끼는 게요. 이렇게 노후 준비도 하면서 또 아이 미래를 위한 재테크도 해야 되잖아요. 이를 위한 상품은 뭐가 좋을까요? 아이에 대한 상품은 빠질 수 없는 상품 네. 중에 하나인데요. 미성년의 주택 청약 납입 기간 인정이 2년에서 5년을 늘어났습니다.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전략으로 아이가 14세가 되기 전까지 비상금을 모으든지 아니면 아이의 경험을 위해서 뭐 해외 주식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우량주 같은 주식 투자를 하고 나서요. 14세 이후에는 청약 통장에 납입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녀가 14세가 되는 생일날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14세 생일부터 청약통장에 매월 10만 원씩 꾸준히 저축하면 청약 점수가 만 19세에 기본 2점 플러스 기간 5년에 대한 5점을 포함해서 7점이 되거든요. 이를 10년 뒤에 29세가 되면 가입 기간 만점인 17점 만점을 채우게 됩니다. 이 정도만 챙겨줘도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40,
40, 50대 세대의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이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조용필의 바운스. 조용필의 바운스 함께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2935님 40대 직장인입니다. 어릴 땐 크게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이제 은퇴 이후가 좀 걱정이 돼요. 지금이라도 개인연금 상품을 가입해야 하는 건지 고민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동안은 금융사에 내는 수수료를 생각하면 그냥 저금이 낫다고 생각해 왔었거든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하셨어요. 수수료는 저도 항상 아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노후자금은 연금 상품으로 받는 게 가장 좋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금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이런 금융사 상품으로 준비를 안 했다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아니면 퇴직연금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노후에는 어차피 연금으로 생활이 계속 긴 생활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과세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연금저축을 총 세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는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 펀드와 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개인 퇴직 계좌의 상품을 활용해가지고 연말 정산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첫 번째 선택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상품인 생명보험회사의 비과세 연금을 최소 금액으로 가입을 해서 사업비를 낮추려고 추가 납입의 형태로 가져가시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0731님, 저는 5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재테크 지식이 없어서 현금 2억 정도를 은행 예금으로만 관리하고 있어요. 매달 100만 원 정도 적금을 넣고 있는데요.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도움 주세요 하셨네요. 일단 50대 초반이니까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은퇴 시기가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이 시장 자체가 투자 시장 자체가 조금 유동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금 2억 원은 지금은 손을 대지는 않고 놔둔 상태에서 예금으로 매달 100만 원씩 적금하고 있는 돈을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의 형태로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까지 투자 경험이 없잖아요. 네. 이럴 때에는 남의 투자 경험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대표적인 게 정시 펀드죠. 정시 펀드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정시 펀드를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시 펀드 상품 중에 조금 혼합 채권형이라고 채권 비중이 좀 더 높은 상품이 있어요. 네. 이런 상품으로 초반에 준비를 해가면서 해가는 것도 없고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 드렸던 현물 투자인 금 투자 같은 것도 조금씩 모아가는 상태라면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해보셨으니까 좀 안정적인 투자로 그렇죠. 시작을 해보시는 걸 하고 권해주시는 점점 거군요. 조금 공격적으로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2893님, 남편이 퇴직을 했는데요. 고정비 지출이 만만치 않습니다. 재테크에 관심은 많은데 퇴직을 한 상황이라 위험한 거는 못하겠더라고요. 주식 혹은 채권 투자 중에 어떤 것이 좀 더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당연히 안전한 건 채권 투자이고 네. 퇴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재테크를 해오셨다면 주식을 하신다 그래도 말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퇴직을 했고 재테크에 관심은 많지만 재테크로 많은 준비를 안 해왔다면 앞에 분하고 비슷하게 네. 이번 또한 정시 펀드를 활용하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시 펀드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 핸드폰 어플에 네. 포스 정권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게 옛날에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이거든요. 네. 그래서 펀드 상품의 수수료도 낮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고수들의 펀드 따라하기 하면서 길잡이가 될 수 있는 펀드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조금 채권 비중이 높은 쪽으로 투자를 먼저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무료 어플인가요? 네, 무료 어플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짠티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극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욱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은 소설 얘기를 좀 먼저 꺼내볼게요. 한중일, 동아시아 3국에서 가장 널리 읽히고 유명한 소설이다라면 뭐가 좀 생각나실까요? 글쎄요. 그게 생각보다 그냥 물어보면 대답이 어려운데 정답을 들어보면 아 맞다라고 하시는 네. 게 있는데 삼국지입니다. 아, 네네. 네, 아, 그쵸. 알겠네요. 네. 얼마나 유명하냐면 그냥 뭐 일상어에도 들어오잖아요. 그럼요. 우리 속담에 뭐 조자룡 헌창 쓰듯 한다. 속담에 들어올 정도로 익숙한 어떤 소설들인데 오늘은 이 삼국지를 가지고 만든 게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워낙 유명한 소설이라서 뭐 삼국지 관련 게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여러분 스마트폰 앱스토어, 뭐 모바일 게임 이런 거 하다 보시면 삼국지 게임 광고가 엄청 나오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상하게 한국, 일본, 중국의 모바일 게임에는 광고로 들어오는 것 중에 이건 삼국지 게임입니다 하는 게임들이 너무 많아요.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예. 이게 왜 이렇게 많냐? 뭐 무슨 삼국지, 무슨 삼국지 진짜 한 수백 개는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삼국지 게임이 많은 걸까? 이런 의문도 우리가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한중일 삼국에서 삼국지라는 IP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가장 보편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게 게임 입장에선 굉장히 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캐릭터 하나를 그려놔요. 근데 수염이 막 엄청 길고 얼굴이 빨갛고 큰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캐릭터가 누굽니다를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래 관우겠지라고 네. 그냥 인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게임의 내용이 뭔지도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제목에 그냥 삼국지가 들어가면 아 그럼 유비 관우 장비가 나오는 그런 옛날 전투 게임이겠구나를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방식의 게임을 만약에 게임사가 직접 세계관을 만들어서 설정을 하고 이거를 이용자들에게 아 우리는 이런 세계를 보여줄 거예요 라고 하면 그 도입부에 설명하는 시간만 벌써 1시간, 2시간을 그쵸.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익숙한 IP로서 삼국지를 도입을 하면 이런 설명들이 아주 손쉽게 스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작비도 내려가겠죠. 이런 점이 이제 삼국지 기반 게임들이 이렇게 넘쳐나게 되는 첫 번째 배경입니다. 뭐 너무 유명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사실 게임사 입장에서는 이 두 번째 이슈가 훨씬 더 중요한데 바로 저작권이 무료라는 점입니다. 네. 이건 정말 크죠. 우리가 아니 유명한 IP는 뭐 삼국지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다 갖다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요즘 IP 중에 가장 좀 대중문화에서 크게 흥행을 했던 게 이제 마블 코믹스 시리즈죠. 아이언맨, 뭐 스파이더맨, 네. 정말 영화 시리즈도 엄청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게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광고로 많이 보셨을 텐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익숙한 IP니까 이걸 가지고 게임을 만들면 더 쉽게 들어오겠지. 하지만 삼국지 IP랑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마블 코믹스에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뭐 사용료를 내고서라도 그 인지도를 가져오겠다라는 전략적 판단도 꽤 있고 그래서 많은 게임사들이 마블 게임을 만들기도 합니다만 기왕이라면 삼국지 같은 경우는 벌써 출간으로 치면 몇천 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의 오래된 고전이라면 무료로 우리가 쓸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마블 코믹스 못지않은 인지도를 무료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누가 이걸 안 쓰겠습니까? 네. 그래서 메이저 스튜디오가 아니라 게임에는 이제 소규모 스튜디오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서너 명이서 작업하는 스튜디오도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저작권료를 낼 만한 기반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가장 쉬운 거. 그럼 삼국지로 시작을 해보자. 이런 선택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익숙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저작권까지 무료라고 하니까 이제 왜 삼국지 게임들이 많은지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게임에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이 익숙하고 무료인 세계관이 게임에 굉장히 잘 맞는 이야기라는 점이에요. 한 가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겪었던 일들이 떠오르는데 네. 소위 말하는 최강 논쟁이라는 걸 저는 가끔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에 나오는 뭐 로봇 만화가 있어요. 그러면 A 로봇과 B 로봇
둘 중에 누가 더 세냐. 이런 걸 가지고 엄청 싸웁니다. 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화 친구에 보면은 왜 조우룡과 물개 누가 더 빠르냐. 그리고 한 90년대 오면은 이제 그런 거 했죠. 이제 핑클과 SES 누가 더 뭐 훌륭하냐. 항상 우리는 이 최강 논쟁 같은 걸 합니다. 네. 삼국지도 이 분야의 굉장히 원조죠. 그래서 관우와 장비 중에 누가 더 센 거냐. 네. 근데 이게 논쟁이 되기 위해서는 되게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이 둘이 실제로 붙어서 결과가 나오면 안 됩니다. 실제로 소설에서 삼국지에서 관우와 장비는 싸울 일이 없죠. 같은 편이잖아요. 그러면 뭐 제갈량 사마이 중에는 누가 더 천재냐. 둘이는 싸워봤지만 결론이 누가 이겼다 이렇게 끝나진 않았잖아요. 이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소설은 끝났지만 그걸 갖고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삼국지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장수들이 있잖아요. 그럼 전부 누가 최고다. 어디 가서 뭐 무용을 떨쳤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로 맞부딪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니면 결과가 아주 쉽게 끝납니다. 뭐 그냥 관우가 한 칼에 목을 베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계속 뭔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 마치 이 삼국지 등장인물들을 가지고 레고 블록처럼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 좀 조립해 볼 수 있는 세계관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게임에 들어오면 실제로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소설은 이야기가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게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내가 유비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잘 구슬려서 조조를 내 부하로 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 더 자유도가 높은 게임은 유비랑 조조를 결혼시키기도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게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얘랑 하면 누가 더 세? 같은 상상의 이야기들을 실제로 내가 해볼 수 있다는 감각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소설, 드라마, 영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상상이 있지만 삼국지는 게임으로 왔을 때 그 옛날에 우리가 했던 상상들을 정말 내가 펼쳐볼 수 있는 어떤 장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너무 매력적인 IP인 거죠. 그러니까 상상 속의 대결을 직접 구현해 볼 수 있다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네. 한데요. 삼국지 게임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건 어떤 게임이에요? 한국에서는 그 가장 유명한 게임이라면 일본 고에이사에서 만든 코에이 삼국지라는 게임이 굉장히 오랫동안 인기를 끌어온 바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사이즈냐면 1985년에 1편이 나왔고요. 2020년에 14편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식 시리즈만 14개가 나왔고 거기에 외전, 뭐 확장팩 포함하면 20-30개가 될 정도고, 지금의 한 중장년층, 특히 이제 예전에 컴퓨터 학원이나 이런 데서 PC라는 걸 만져본 분들은 전부 컴퓨터로 이거를 한 번씩은 해봤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시리즈죠. 다른 삼국지 게임들 보면 주로 인물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조조, 관우, 장비, 네. 역포가 칼을 휘두르는 형태인데 이 게임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인물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군대가 나와요. 그냥 화면에. 그래서 관우가 자기 얼굴을 달고 나오는 게 아니라 뭐 5만 명의 부대를 지휘하는 관우. 그래서 그 병사들이 막 뛰어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작 소설에서 보여주려겠다는 그런 군사 전략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리얼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고, 네. 이거를 위해서 이 게임에서는 각각의 인물들을 굉장히 디테일한 데이터로 부여를 해줘요. 예를 들어 뭐 계속 관우 얘기를 하지만 관우라고 하면 이제 무력이 얼마, 예를 들어 무력이 뭐 1에서 100까지면 99, 장비는 98, 뭐 이런 식으로 인물 하나하나의 수치를 매겨줘서 이 수치들이 실제 전장에 들어가서 얘는 무력이 세니까 공격력을 세게 준다라는 형태로 인물들의 능력을 숫자로 쫙 깔아놓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관우나 장비 같이 유명한 장군들은 그럼 무력이 100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시리즈는 이제 조금 매번 시리즈마다 조금씩 데이터가 바뀌기는 하는데, 대체로 우리에게 유명한 장수들 같은 경우에는 무력이 거의 90대 후반 정도로 잡히게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무력 90대 후반의 장수를 끌고 전장에 나가면 상대 쪽에 60대의 장수가 있다. 이러면 뭐 전투가 거의 뭐 의미 없을 정도로 쉽게 이겨버리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이걸 갖고 인물 표현이 되는 게, 오랫동안 삼국지를 플레이하신 분들은 이 클리셰를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을 가려놓고 장수의 데이터를 보여줘요. 그러면 무력이 100으로 나오죠. 그럼 다 맞춥니다. 쟨 여포네. 그리고 다 가려놨는데 지력이 100으로 나온다. 그러면 다 알아요. 이건 제갈량이다.
일종의 클리셰죠. 이 시리즈에서 무력 최고는 항상 여포, 지력 최고는 항상 제갈량.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될 정도로 숫자를 통해서 인물의 캐릭터를 표현하는 방식으로는 굉장히 좀 독보적인 게임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소설에서 관우라는 인물을 보면 그가 거쳐온 이야기, 그가 다른 사람과 말을 섞는 장면들을 통해서 이 인물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근데 숫자로 만드는 게임에서는 정확히 숫자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관우는 왜 쎄? 무력이 99기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우리는 캐릭터를 데이터를 통해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게임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캐릭터를 표현하는 건 그 어떤 매체보다 직관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누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얘는 센가 약한가를 뭐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데이터만 보면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누가 더 세? 라는 논쟁이 의미가 없어지기도 해요. 네. 예를 들어 관우 장비 누가 세? 라고 했는데 야 얘가 얘보다 무력이 높잖아. 그러면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제 논쟁이라는 게 끝나버리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논쟁이라는 건 상상의 영역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붙으면 누가 쎄라는 이야기에는 서로 자신의 논변을 만들고 자신의 근거를 찾아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디지털 게임에 와서는 그게 좀 사라지는 면이 있긴 하죠. 네. 한편으로의 아쉬운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꼭 이런 게임에서만 나오는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뭐 요즘 우리 시대를 이제 데이터로 표현되는 정보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우리는 많은 대상들을 데이터를 통해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직관적이고 비교 가능한 시대가 오긴 했는데 마찬가지 문제점이 우리 사회에도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현실에서도 뭐 숫자 그러니까 데이터로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도 마치 인물을 무력, 지력, 매력 이런 숫자로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사람이란 대상을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좀 봤던 게 요즘 뭐 청년 취업 문제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청년 취업에 따라붙는 스펙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거랑 유사하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청년 취업 카페 같은 데를 한번 구경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질문 답변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네. 이 기업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면 막 네.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제가 이때 굉장히 놀란 게 그 질문이었어요. 하나 예를 가져왔는데 저는 토익 900, 인서울 4년제, 학점 4.0, 자격증 4개입니다. A사에 취업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멘트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야? 약간 이해를 못했는데 그 게시판에서는 사람들이 이 멘트를 보고 정확하게 또 답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저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될까?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나중에 그 젊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자기소개래요. 가장 기본적인. 좀 흔한 방식이죠. 아 그래요? 이렇게 많이들 하죠. 갑자기 굉장히 젊어지시는 느낌인데 저는 잘 이해를 못했을 정도인데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자기소개라는 건 나의 이야기를 나의 목소리로 저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로 툭 떨어지는 형태로 자기소개가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랬고 그러면서 이 삼국지 게임 캐릭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조조가 오늘날 어디 가서 취업을 한다 그러면 자기소개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저는 지력 92, 무력 95 이렇게 설명하는 거랑 똑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뭐 굉장히 심플하고 좋긴 합니다. 특히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정말 편하겠죠. 이렇게 되면 그냥 엑셀에 넣고 오름차순을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정말 스펙 순서대로 떨어질 수 있는 네. 편리함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통해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의문도 드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런 수치는 굉장히 낮아요. 근데 성격이 너무 좋고 인사성 밝고 어디 가서 남의 말을 굉장히 잘 들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또 영업직에 가면 발굴의 능력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스펙으로는 그 사람을 발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 사회는 장점도 있지만 또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치화된 데이터만으로는 그 사람을 온전하게 판단하긴 어렵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관우 얘기를 오늘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관우하면 무력이 세다.
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 소설에 보면 관우는 학식도 굉장히 풍부했다고 하죠. 그래서 무력, 지력 이런 수치는 반영이 될 거예요. 무력이 90, 뭐 지식이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소설 묘사에 보면 관우는 굉장히 오만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삼국지 게임을 해서 이 오만한 게 데이터로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에 보면 관우는 자기 오만함 때문에 죽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게임 안에서 숫자로 넣기 위해서는 그러면 오만함이라는 성격을 새로 만들어서 1부터 100까지 다 매기고 이것도 귀찮은데 문제는 하나의 변수를 만들면 거기 등장하는 모든 인물에게 오만함을 다 점수를 매겨줘야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수치로 비교하고 이야기를 만드는 게임에서 이 수치, 그러니까 무력, 매력, 지력, 삼국지로 치면 이것은 사실은 다소 덜 중요해 보이는 개념들을 아예 빼버린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좀 더 정확한 의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제가 청년들의 스펙을 얘기를 했지만 이 청년 한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정말 많거든요. 하다못해 나는 친구가 500명입니다라는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는 있지만 이건 수치화가 되겠군요. 좋은 예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많은 주관적인 이야기들을 사실은 이 데이터화해서 수치화하고 비교하는 과정에서는 다 포함할 수 없다는 게 지금 그렇죠. 우리가 데이터 사회를 살고 있는 데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 인사평가 같은 거 할 때 왜 네. 정량평가 말고 네. 정성평가도 함께 보잖아요. 네. 이유가 있는 거죠. 저는 회사를 관둔 지 이제 오래돼서 다 까먹었습니다만 회사마다 인사평가 연말에 고과평가를 할 때 정량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정성평가를 항상 같이 본다라는 네. 개념이 조직 관리자도 알고 있는 거죠. 데이터로만 사람을 평가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놓치는가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비율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제가 아는 몇몇 회사는 한 10% 언더로 정성평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답답해하죠. 실제 직장인들은 이 얘기 많이 하시죠. 내가 고과로 숫자로만 나오는 일만 한 건 아니다 이 사람들아. 근데 왜 평가는 늘 이런 식이냐라는 이야기가 정확히 데이터 사회에서 우리가 사람을 보는데 놓치는 게 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데이터로 볼 때의 맹점은 무엇이다 아니까 정성평가를 하려고 하고 계속 주관평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 데이터 밖에 존재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게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알고는 있지만 워낙 데이터가 요즘 빠르게 처리되고 쉽다 보니까 이거를 이해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삼국지 게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짜고 모두가 알고 게임으로 이야기하기 좋아서 소설, 드라마, 영화 등을 다 넘어서서도 게임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소설과 영화, 드라마는 그러면 왜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데이터로 표현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소설과 영화, 드라마에서 또 살아 숨쉬기 때문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수능 점수, 토익 점수만으로 우리가 사람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다 이걸 알고 있어요. 모두가 납득 가능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는 데이터 사회라는 것이 보편화될수록 이 자명한 이야기를 자꾸 까먹지 않나 이런 맞아요. 우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기는 게요. 이경엽 편집장님도 삼국지 게임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또 소설을 읽으면서 좋아했던 인물이 있을 네. 거고요. 근데 그것과 이 게임 플레이어로 선택한 인물이 같나요? 아니면 달랐나요? 저는 소설 속에서는 그 좋은 조자룡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게임 플레이는 그런 걸로 안 하고요. 네. 엄백호라고 아십니까? 그 삼국지에서 네. 정말 이름도 잘 안 나오는 되게 약한 세력인데 네. 또 이렇게 게이머들은 그런 약한 거를 해야 이 난이도가 높아지고 재밌다 해서 엄백호 트라이가 또 요새는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극복해내고 이기는 것이 또 우리 진정한 게이머들의 길이죠. 그렇군요.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 삼국지 게임을 통해서 본 수치화된 세계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380님이요. 경북 청도입니다. 남편이랑 시골집 중축 공사 중인데 일은 서툴고 날씨는 너무 덥고 잠시 그늘에서 앉아서 쉬면서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이정님이 평소 뉴스를 잘 안 보는데 세상의 모든 정보 덕분에 주요 뉴스와 정보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전주리 아나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저도 즐거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